안녕하세요, 양훈입니다. 최강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건물 철거 소송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소송이 진행될수록 네. 이제 좀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네. 제가 소송을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내야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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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오늘 여기는 일단 우리가 소송 제기한 소송, 네. 그다음에 또 제기 당한 소송 두 가지가 그렇죠. 있는데 일단 제기한 원고가 된 그 사건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예, 지금 뭐 저번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수의 사람 제외하고는 다 송달이 됐고요. 지금 3명 남았다고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소수의 소수. 몇 명, 몇 명 빼놓고. 빼고는 다 송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이 사건의 이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주는 아직 답변이 없는데 거기 이제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이 답변을 보내왔는데 억울하다라고 자기 하는 대항력이 식으로. 있다. 예, 예. 네. 그래 이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답변인데요. 네. 일단 그 피고 세입자 중에 최모 씨라고 하는 네. 분이 우리 청구 취지에 대해서는 원고 청구를 이제 기각해달라라고 하고 그 이유는 이 건물 소유자 이모 씨하고 자기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항력을 취득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양한 씨의 철거 청구는 이제 이유 없으니까 기각해달라. 기각하심이 상당합니다. 네네, 그런 취지로 네. 짤막하게 자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이제 제출을 했거든요. 이건 이 분이 바로 보낸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그 얘기를 좀 듣고 도움을 받고 작성한 건지 아니면 좀 너무 간단해서 자기가 그냥 작성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네. 뭐 도움을 받았는지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썼는지 그거는 요 내용만 가지고는 좀 이해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뭐 최선의 최대한의 그런 답변이라고 할 수 답변. 있습니다. 예. 자기는 이제 어쨌든 정당한 임차인 아니냐. 근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약간의 이제 하소연 비슷한 항변이죠. 건데 지난번 우리 이제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이제 건물을 취득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라고 하면은 건물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지게 되죠. 가지죠. 네. 예, 그래서 대항력 가진다는 것은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죠. 반환받지 네. 않는 한은 안 나가도 된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살 수 있다 거기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원 씨와 같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이 철거될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부득이하게 거기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법률적으로는 그걸 우리가 퇴거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퇴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리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제 주장, 자기가 대항력을 가지니까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렇죠. 건물에 대한 대항력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대항력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답변서는 임차인이 해도 되지만 이 건물주가 답변서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왜 답변서가 안 오죠? 벌써 논지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이제 답변서 받은 때로부터 뭐 한 달 안에 답변을 내라. 소장 받은 때로부터 네. 한 달 안에 답변을 내라 이렇게 법원이 권유를 하는데 그것은 꼭 어떤 뭐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적절히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답변이 없으면 법원이 기일 지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러게. 저는 30일 안에 안 내면 얘가 답변이 없으니까 인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뭐 이제 법원은 그 답변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자백 간주 이런 걸로 해서 네. 패소를 시킬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건물주가 그걸 받고도 답변을 안 하면서 좀 시간을 끌고 만약에 법원이 뭐 이게 선고기일을 잡는다든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 뒤늦게 답변을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조금 절차를 이렇게 서둘러 하지 않는
사실상 그 이유는 그 건물주의 이제 아버지 되는 분이 어머니와 뭐 재산 분할 소송, 그다음에 양은 씨를 상대로 한 사행위 소송,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텐데요. 그 소송의 결과를 좀 이렇게 이 재판에 반영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이렇게 서둘러 하지 않는. 네. 그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답변서를 네네. 대응하든. 네네. 그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그 다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예, 그렇죠. 어프로치를 받겠죠. 네네네. 또 그게 이제 어떤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합리적인 대응인 것이 만약에 그 소송을 이제 배제해 놓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양은 씨한테 그 어떤 이길 수 있는 합당한 어떤 대응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응이 그 아버지가 지금 하고 있는 재산 분할 청구와 그다음에 양은 씨 사회 소송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쪽으로 유리해져야지 또 이 소송에 유리해지니까. 그렇죠.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임차인들은 답변서가 안 왔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뭐 임차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테고요. 다를 테지만 법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지금 최모 씨라고 하는 임차인의 어떤 주장, 하소연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통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세입자들도 알고는 있을 것 같고 자문을 받아보면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좀 하소연성으로는 아마 차차 나오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좀 뭐 못 미치더라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행이 취소 및 네. 원상 회복 청구 소송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답변서를 또 내라고 했습니다. 네네. 네, 도움을 또 네. 받아서 네. 답변서를 이제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일단 그 설명에 앞서서 네. 먼저 상대방이 그 양은 씨 상대로 소송했던 소장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네. 오늘 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게 법적인 우리 문의안들이 볼 때 이 법률 문서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느냐. 진짜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네. 직업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소장 같은 거나 이렇게 뭐 판례 같은 거 보면 네. 몇 번씩 봐야 돼요. 네. 뭔 말인지 뭐 이렇게 꽉 놓는 거예요, 일부러. 네, 네, 네. 너무 어려워요. 네, 네. 몇번 네, 다시 네. 읽고, 네. 요 의미구나. 막.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법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 문장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그 접근하면은 그 어려운 법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알아야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직업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또 이렇게 변호사 자격을 따고도 이 법률 문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법을 아는 사람들도 어렵군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셨지만 네, 저야 변호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네. 그게 답을 맞추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논술을 해서 자기 의견을 풀고 스시오가 아니라 예, 문답을 하고 우리 소크라테스의 어떤 문답법처럼 그런 논리 전개라든지 토크 형식이 아니라 그냥 답을 맞추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없으면은 법률 문장을 잘 모릅니다. 그럼 변호사님들도 그럼 합격하신 후에 또 더 공부가 필요한 거네요. 저도 한참 헤맸어요. 저도 한참, 진짜 변호사님도? 예, 제가 지금 한 25년 차인데 너무 그 문장을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와. 선배들 쓴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 좀 경험을 좀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선배들 쓴 걸 보면 너무 수려하고 무르르듯이 우리가 좋은 문장은 무르르듯이 네. 부드럽다 그래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 너무 잘 쓰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회의도 많이 느끼고 너무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야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저는 서울대 법대면 원래 다 아는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군요. 그 지방 교육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방 사람들은 이게 거의 이렇게 뭐 교과서만 드립하고 참고서 보고 이렇게 공부한 그런 세대라서 실전 이게 말과 문장과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아무래도 좀 부족하죠. 그렇군요. 그 저도 이제 뭐 한 변호사 한 10년, 15년 정도 넘어가니까 그제서야 조금 이제 글을 조금 그 편하게 쓴다. 다른 사람들도 조금 알아주고요. 와, 진짜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 제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좋죠. 생각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선 이 상대방 소장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자, 이 소장이 우선 이게 가정법원에서 일단 왔잖아요. 네네. 사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이라고 해서 가정법원에서 왔는데 처음에 양원 씨도 되게 놀랬죠. 왜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온 것도 놀랐지만 사행위를 제가 걸렸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행위 그러면은 우리 민사적으로도 사행위 소송이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의뢰 그냥 이거 저기 민사재판부 우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를 들어서 거기 민사부에서 날라오는 거 정석인데 왜 가정법원에서 날라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가사소송법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그 관할을 정하고 있어서 그 재산분할 청구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하는 그런 사건에서 파생된 사행위 이런 부분은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사건도 이제 그런 유형의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 관할이 됐어요.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으로 그냥 바로 거기에 부속된 사건이라고 보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뭐 아직 결혼도 안 한 총각인데 가정법원에서 벌써 본의 아니게 제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 이혼 소송 들어온 줄 알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을 좀 가지고요. 그 토지주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양은 씨 상대로 이제 사행위 취소, 원상회복을 구했죠. 이 청구 취지라고 그래서 소장을 쓸 때는 이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으로 나누거든요. 청구 취지는 원고가 그 구하는 재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에.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왜 그런 청구 취지에 고하게 됐냐? 도달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청구 원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으로 나눈다. 취지와 결과. 그러면 결론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양은 씨하고 토지주 사이에 영등포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양은 씨한테 갔던 부분들을 다시 되돌려놔라. 토지주한테 되돌려놔라. 말소하라. 이런 이제 청구 결론이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청구 원인 이유는 그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토지주하고 부부 사이인데 그 어떤 이혼을 지금 하고 있다. 이혼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뭐 부부로서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양은 씨가 그 자기 부인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사행위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사행위를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소장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그 제목을 청구 원인의 제목을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뒷부분 제목은 그 사행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첫 대목과 두 번째 대목을 이렇게 분류하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에요. 법률 문장들은 대부분 다 앞부분에서는 내가 왜 이런 그 청구를 하게 됐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서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사실관계 하에서 내가 사행위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이론 설명을 하는 서론 뭐 이렇게 나눈 거 아니에요? 뭐 아니에요? 이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네. 이제 우리 일반 문장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법률 문장은 대체로 소장이든 판결이든 뭐 답변서든 간에 대체로 서두에서는 사실관계 부분을 서술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 법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구현이 제일 돼야 되거든요. 중요하죠. 예. 그럼 뭐 공소장도 마찬가지죠. 뭔가 형사범죄를 치게 되면 사고를 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피고인이 이런저런 언제 어디에서 언제 누구를 때렸다 이렇게 해서 있다가 때렸다. 그렇죠. 그게 사실관계가 쭉 설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 그래가지고 그 공소 사실 그래서 그 적용 법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형법상 폭행이다. 아니면 폭처법이라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 야간에 뭐 집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처벌 법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법 적용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앞부분은 이분이 이제 제목을 아까 피보존 보시죠. 이 이제 원고 소송 대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존재라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그 토지주하고 그 부부로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혼 소송하고 있다. 그런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적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사행위 부분이 있다. 사행위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법리를 설명하는 법리를 지금 법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조항을 지금 넣은 거잖아요. 법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 그 사실관계에 관해서 법 적용을 하는 그런 그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판결문도 한번 제가 다른 판결문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참고로. 야,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진행했던 사건인데 그 원고 이제 소송 대리를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제 제 의뢰인이 임차인으로서 권리금 그 회수 방해, 권리금 회수 청구권, 권리금 그 회수 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들여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건물주가 안 돼, 못 받아줘라고 해서 너 권리금 받기 못 하겠어. 나가. 너가 소개한 세입자 못 받아주겠어. 이렇게 하니까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민사 사건은 다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데 요 이제 판결이 제가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 구성을 보시면 아까 설명한 부분 똑같습니다. 원고 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형식적으로 언제 변론 종결됐느냐, 또 판결 선고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판결의 주문, 그래서 우리가 소장으로 치면 아까 청구 취지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판결에는 청구 취지를 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를. 그래서 원고의 청구 취지를 적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주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주문. 이게 요거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은 좀 긴 판결도 조금 쉽게 읽어지죠.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결론이 궁금하면 주문을 보면 되고 이유가 궁금하면은 뒤로 가면 되고 취지.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청구 취지는 우리가 1억 1,700 정도 청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받아들일 때는 9,900 정도 받아들였죠. 한 8, 90% 정도. 많이 받아줬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결론이 났고, 거기에 대한 이유, 판결 이유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관계 정리부터 하고 1번 또는 법원이 이걸 인정사실 또는 뭐 기초사실 이런 제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사실관계 판결에 이르게 된 기초사실부터 쭉 판단을 합니다, 주로. 그래서 이걸 보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일단, 가번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송하고, 그 다음에 감정했더니 감정이 얼마 1억 1,700 정도 나왔더라. 뭐 이런 이제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을 쭉 적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첫 번째 적고, 두 번째는 당사자의 주장을 요약을 합니다. 판결은. 원고는 뭐라 주장한다. 그 원고는 뭐라 주장했냐. 권리금 회수 방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되고, 네. 이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런 거죠. 피고는 뭐라 했냐면은, 나는 방해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공에 적어두고, 그 다음에 판단. 예. 그래서 법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이제 소수를 해 나가거든요. 다 이제 법률 문장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기네요, 이게 생각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틀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답변서로 돌아와서요. 네. 양원 씨가 이제 조금 써서 네. 제가 조금 다듬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아까 소장에 대해서 이제 소장 청구 취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이렇게 답변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은 원고 부담을 한다. 요게 이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해가지고, 아까 이유를 적어 놓은 거. 거기서 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이고, 거기에 낸 청구 원인에 대한 저희의 이유, 뭐. 그렇죠. 예. 그게 답변이라고? 예, 그런 이제 형식으로 답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가 1번 그래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 경위 그래서 내가 양은 씨가 어떻게 샀느냐 그거를 쭉 이제 사실관계를 적었잖아요. 네.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적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법리 판단이에요. 이게 이제 항상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 부분을 먼저 적고 법리. 그 다음에 법리 이렇게 이제 진행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 그 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그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은 조금 예외적이긴 한데, 사건이 예외적이긴 한데, 두 사람 간의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실관계가, 야, 너는 뭐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람 기억과 내 기억이 다른 거, 주장이 다른 거, 증거 해석이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반이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 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피고는 보통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건 아니다. 요게, 진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앞부분에 적어주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법리. 예,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공부가 되는데요? 예. 그런 이제 틀에서 보자면, 네. 조금 이제 요게 답변 내용이 이야기가 조금 쉬우실 건데요. 한번 보시죠. 양원 씨가 이제 어떻게 이걸 사게 됐느냐. 네, 제가 답변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 이제 2021년 1월 경에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알고 지내던 모 부동산의 대표로부터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물건인데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이번에 토지만 나왔다. 네. 그래서 매물로 나와서 10억 정도로 좀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서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 네. 살 사람 좀 알아봐 달라. 요런 이제 전화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사실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 문장이라기보다는 조금 국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교육 자체가 사실 아까 저도 그런 교육의 대상자지만 답을 맞추는 교육, 사지선다해서 그렇죠. 답을 맞추는 교육에 익숙해져서 자기 의견을 글이든 말이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서술하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안 조금, 배웠죠. 조금 약해요. 저희 이후로 논술이라는 게 나와서 예. 조금 배운 것 같아요. 꼭 그렇진 또 않는 것 그것도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그또 논술이란 게 또 문장만 또 길게 해서 거기서 또 답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또 그래요? 예, 예. 뭐 논술 안 배워봐서 모르겠어요. 선생님 배우셨어요? 논술? 안 배우셨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적절한 문장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그 우리가 그 보통 주변에서 문장을 좀 잘 쓰려면 문장력을 기르려 그러면 일기를 써라라는 표현을 그렇죠. 많이 책 합니다. 많이 읽고 일기를 일기를 써라. 써라. 독후감을 써라. 예. 일기를 써보면은 이게 그 왜 문장이 좀 어색해지고 또 문장을 편안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렇게 자꾸 이제 쓰게 되면. 저도 일기를 안 써봐서. 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좀 저는 비유를 좀 하고 싶은데, 보십시오. 일기를 쓰게 되면은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위주가 돼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어와 수어가 있는데 주어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렇죠. 제일 좋아요. 근데 문장을 쓰다 보면은 특히 법률 문장은 되게 사실관계가 다단하기 때문에 이게 주어 주어가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다라고 하다가 또 상대방이 나한테 뭘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뭘 주더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간다 이거죠, 이게 주체가. 주어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문장을 좀 편안하고 하려면 주어를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 누구로? 나로 고정시키게 되면은 문장이 물 흐르듯이 되게 편안하게 갑니다. 읽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국어 교육까지. 그렇죠. 그게 뭐 국어 교육이자 이제 법률 문장인데. 네. 자, 이게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답변서의 주어는 지금 피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피고. 예, 피고. 양은 씨가 되는데 양은 씨는 누구로부터 부동산의 김 대표로부터 요런 부분을 전화를 받았다.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네. 이제 됐잖아요. 자, 그다음에 계속 주어가 이제 그 피고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피고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피고는 이거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고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뭐 그 매수자 찾기가 좀 복잡한 물건이라서 어렵더라. 네. 그런데 내가 투자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8억 정도에 조금 그 매도해달라 이런 연락을 했다. 그러는 이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가 주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주어가 왔다 갔다 바뀌게 되면 주어를 생략하게 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를 쓰는 거와 똑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딱 중심을 잡아놓으면 그냥 골로 쭉 가면 그냥. 그렇죠. 네.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했다. 내가 심부름을 했다. 그렇죠. 계속 내가 쓸 수는 네. 없잖아요. 빼면 되죠. 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장이 훨씬 더 단촐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도 처음에는 피고는 그 전화를 받았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주어가 생략돼도 전혀 읽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도 발급받고 현장 답사도 해보니까 매수자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살게라고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김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네. 나와버리면 빼버렸죠. 네. 그래도 스무드하게 읽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매수하겠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김 대표가 내한테 연락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주어가 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를 써야 돼요 또. 그리고 문장을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네, 답은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죠. 그 토지 소유자 송모 씨하고 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만나게 됐는데
매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또 송모 씨로부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듣게 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 주어를 계속 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하고, 건물주인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이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네. 토지주, 네, 예, 마음 편하려고. 예, 토지주의 네. 둘째 아들의 네. 친구라고 하는 임모 변호사 음. 사무실에 가서 쓰자.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월 29일 날, 송모 씨,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부동산 김 대표, 그 다음에 임모 변호사 네. 사무실에 가서 법률 검토를 받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계약금 지급했다. 지급하고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잔금 다 지급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관계인 겁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 소장에서 이야기하는 사실관계, 이 부분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백하게 하는 그런 사실관계 주장부터 이제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겁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판단이 되겠죠. 네. 법률 판단. 자, 그러면 당신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느냐, 일단, 그거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 주장인데, 아직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다. 그러니까 재산 재산 분할 분할 청구권이 청구권이 있는지 있는지도 없는지 아직 모른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요. 더구나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확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사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사안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 부부 간에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보통 남편이 재산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쵸. 남자인 재산이 많은데 남자가 그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인한테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그냥 포기하고 자기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넘겨준. 그러니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좀 갖고 있으면은 자기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 재산을 부인한테 그냥 넘겨준. 그냥 포기하고. 좀 넘겨준. 또는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인데 나는 안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그런 사안인데 그 포기한 사람의 채권자 되는 사람이 사행위 소송을 한 거예요. 야, 너 재산 분할 청구권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 이런 논리인 거죠. 부부끼리 있는데 내가 채권자에게 가져올 게 있는데 또 왜 포기하냐.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이혼하고 또는 협의 이혼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권리다. 그러니까 예전에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사행위 취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요런 이제 판단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우리 양은 씨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제. 근데 적용이 좀 됩니까, 근데? 썼다는 거는 그렇죠. 이제 우리 사건하고는 적용이 되는 것은 두 사람 간에 어떤 사이가 안 좋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 갖고 있는 부인이 그거를 재산 처분을 했다고 할 때 그걸 잘 모르고 취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산을 뭐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걸 취득했다고 해서 사행이다라고 하면은 취득한 사람이 너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재산분할 청구권은 그런 그 상황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이제 그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는 거고. 그렇죠. 아직 그 뭐 이혼 소송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남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어떤 성격, 권리의 성격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해서 이런 부분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또 법리적인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나는 악의가 아니다. 사행 소송이 대상이 되려면 그렇죠. 악의의 수익자. 악의여야 되는데 네. 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두 사람 간에 뭐 그 이혼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단지 그냥 건물주인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정도로 그렇죠. 생각하고 취득을 했는데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사정을 그리고 정상적으로 돈도 다 지급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사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피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무려 시세가 1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반값에 샀으니까 8억에 샀으니까 너 다 알고 그 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죠. 요거 17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하고 다 포함된 그렇죠. 그 한 주인이 하나였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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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하나고 정상적인 두 개가 합쳐진 그런 가격일 때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땅만 나오고 건물은 또 다른 사람이고 그렇죠. 복잡한 건데.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17억 5천하고 견주기는 부적절하다. 만약에 건물이 없이 나대지면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나대지면. 나대지면. 네. 좋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뭐 감정을 해봐야겠죠.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한다 그러면 사행의 소송에서 내가 선의의 수익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행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요게 일반적인 사행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개했던 그 중개업자, 네. 중개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요걸 어떻게 알게 되고 그 거래 진행 과정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보겠다. 요런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입증 이제 근데 방법으로 이 대표님이 안 나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면 네. 뭐 핵심 증인일 때는 이제 법원이 강제 소환을 하기도 하고요, 부인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뭐 데리고 설득해서 나오는 거죠, 보통. 근데 이제 핵심 증인이라면 우리가 증인의 출석은 뭐랄까요, 국민의 의무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게 되면은 법원이 이제 끌고 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또 서로 그 감정도 안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가기 싫은데 막 그 속 끌려 나가듯이 그냥 코 깨가지고 끌려 나가면 나오라고 좋은 말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보통 살살 달래죠. 이제. 네. 그래야죠. 네. 자, 여기까지가 자,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렇게 했는데 네. 다음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소송이 뭐 어쨌든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투트랙. 진짜 원투펀치. 예, 이게 원고가 된 사건과 피고가 된 사건 두 개가 있는데 아마도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금 건물주의 대응 전략은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뭔가 토지 소유권을 양은 씨가 그 취소하도록 뺏기도록 만드는 그것만이 그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 사행의 소송에 좀 더 상대방은 역점을 두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겠죠. 예상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풀리니까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건물 철거, 그다음에 퇴거 이 소송도 뭐 그대로 그 사건만 바라보고 뭐 그대로 이렇게 답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지만 이렇게 그 사건 관련되는 사건은
조금 이렇게 그 진행된 사건을 요의주시하는 어떻게 진행되나 뭐 어느 단계인가 이런 거를 재판부끼리도 서로 교환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율해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진행 과정도 들어봤지만, 네. 진짜 법, 뭐라 그러죠? 법률 속장이나 문장. 법률 문장. 네. 문장. 저도 다시 한번, 네. 청구 취지, 네. 뭐 이런 게,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렇게 글을 쓰는 건지도 알아봤고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몇 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예. 저도 이제 녹화한 거를 들어보려고 다시 한번. 예. 그래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도 그 변호사 한 10년 만에 터득한 그런 부분이라서 이대로 해두시면은 아마 조금 문장을 편하게 쓰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판례나 이렇게 지금 보면 좀 읽히는 게 네. 많이 보다 보면 읽히거든요. 처음에는 와 이거 너무 배운 티 내네 이거 일반인들 모르게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아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 단어만 좀 외워두면 더 알아가지 않을까요? 맞아요. 좋은 문장도 이제 많이 보고 또 이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또 써야 되는데 쓰는 그 요령을 조금 그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광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건물 철거 소송 4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